단계적 일상 회복 어제가 첫날이었는데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어제부터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사적 모임 가능 인원도 크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어제부터 가게들이 크게 바빠졌다고 합니다. 아하. 그 풍경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많은 식당이 점심시간부터 손님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지금 줄을 선 모습부터 그 안에 손님들이 가득 찬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꽉 찼네요. 네, 3, 4, 5 모인 손님들은 칸막이가 없는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렇게 여러 가게들이 모처럼 활기를 띠었고 와. 코로나 이전처럼 밤 늦게까지 손님을 맞을 수 있었는데요. 네. 오랜만에 찾은 활기에 주인과 손님들의 얼굴에서도 웃음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누가 보면 이거 옛날 자료 화면인 줄 아시겠지만 어제 첫날 점심 풍경, 저녁에 또 이 호프집, 이런 술집, 식당 풍경이에요. 그런데 이제야 좀 자영업자분들 숨통이 좀 트일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라 연말 예약이 다 취소가 됐었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이번 연말에는 이제 예약 좀 받고 해서 네,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여지껏 못 나가게 움직이질 못했으니까 이제 좀 풀어놓으니까 좀 너무 많이 쏟아져 나가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제재 때문에 좀 많이 이제 참고 이제 버텨왔는데요. 매출을 떠나서 너무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심적으로 답답했었는데 다른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좀 기분이 좀 좋네요. 이제 대한민국다워진 것 같아요. 야, 참 식당의 이런 활기찬 분위기, 이런 목소리 들어본 지가 참 언제입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은 잠시 뒤면 좀 있으면 안진용 기자님, 직장인들 회식도 부활할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연말 되면은 회식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다중이용 시설 제한이 상당 부분 풀린 것을 두고 회식을 다시 시작하는 거는 별로다라는 반응이 높지 않은데 네. 일단 이 활기띤 모습은 참 보기 좋았습니다. 네.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몇몇 가게가 문을 닫는 수준을 넘어 맞아요. 상권 자체가 황폐화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어제부터는 달랐습니다. 많은 상권들이 활기를 띠었고 또 이렇게 식당 주인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본 것도 오랜만인데 네. 오전 1시까지 영업합니다라고서 큼지막하게 붙인 이런 글귀도 보였고 또 네. 직원을 구한다는 좋은 소식도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동안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 이 자영업자분들 특히 식당, 카페에 이렇게 활기찬 모습 참 분위기 좋습니다. 보기도 좋아요. 근데 그간 우리들한테도 그간 멀어졌던 일상들이 다시 돌아왔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문화생활 해본 지가 언제야 이런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심야 영화가 재개되면서 영화관은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영화를 보면서 팝콘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야. 다만 아직까지는 방역 패스 전용관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백신 패스관이라 붙나 봐요, 네. 맞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가을 야구관장인 야구장엔 잠실구장 12,400여 명의 관중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거 어제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또 야구 관람에 빠지면 섭섭한 치맥도 다시 등장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전시 소식인데요. 네. 고궁과 박물관도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어허. 덕수궁 석조전과 창경궁 온실도 다시 문을 열고 사람들을 맞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곳곳에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반갑게 느껴집니다. 그러네요. 모처럼 만의 일상을 즐긴 시민들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보는 영화의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못 즐겨서 아쉬웠는데 볼 수 있어가지고 첫날 이렇게 혼자 달려왔습니다. 가족들하고도 같이 올 수 있고 또 친구들하고도 올 수 있고 영화는 좀 여러 명이 봐야 재밌잖아요. 와일드카 결정전 오늘 첫 경기 하는 날에 위드 코로나도 이렇게 풀려서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같이 와서 음식 맛있게 먹으면서 응원하는 팀 응원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홍유진 박사님, 아직까지는 완전한 이전 상태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손꼽았던 그날이 왔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심야 영화 조용하게 관람하는 것을 좀 즐기기도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드디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네. 특히 이제 백신 패스관이라고 해서 접종 완료자들 대상으로 팝콘도 먹을 수 있고 또 이제 뭐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이 같이 앉아서 옆자리에 앉아서 관람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야, 합니다. 이게 얼마만이에요, 진짜. 그리고 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19년도 10월 한국 시리즈 이전에 10,000명 이상이 모인 게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아까 보셨던 영상에서 이제 1만 명 이상이 넘는 관중들이 지금 잠실구장에 모였잖아요. 자. 특히 또 묘미라고 할 수 있죠. 치맥이라고 네. 하는 치킨과 맥주도 같이 먹으면서 관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최진문 교수님, 예. 야구장에서 앞서 저렇게 치맥, 참 야구장의 재미라고 할 수 있잖아요. 치맥은 가능한데 안 되는 게 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함성과 구호입니다. 아, 그러니까 먹는 건 되는데 막 네. 응원할 때 소리 지르고 구호 막 외치고 이러잖아요. 네. 그 함성과 구호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착용을 하더라도 이게 함성을 지르거나 구호를 외치다 보면 이게 침을 막을 수 있는, 즉 비말로 감염이 되잖아요. 비말을 막을 수 있는 게 떨어진대요. 그래서 중수본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네. 마스크를 써도 함성을 외치면 비말 배출이 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게 확산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비말과 함성은 지금 금지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치맥을 먹을 수 있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고 지금 먹고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 또 함성을 지르거나 구호를 외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서 네. 야구장에서 현재는 구호와 함성은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네. 오늘 저녁에도 잠실 야구장에서 경기가 있을 예정인데 맞아요. 가시는 키움과 분들 두산 경기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반드시 꼭 함성 구호는 삼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박성배 변호사님, 일상을 찾아가는 건 지금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아직까지는 감염 확산 우려를 완전히 떨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방역 고비로 여겨졌던 할로윈과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그 후폭풍은 아마 일주일쯤 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요? 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어제 이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확진자가 현재보다 2~3배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네. 오늘은 이 할로윈과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각종 회식과 모임이 늘어나면서 확진자 수는 늘어날 것이고 이 확진자 수는 일주일쯤 뒤 그 증가가 완연히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요? 이미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확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파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은 됐지만요, 그 반대급부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아요. 그렇다면 대체 어디까지 방역 당국은 이 확산세를 허용할까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아마 한 2~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는 보고 있는 중입니다. 2~3배. 지금 현재는 미접종자가 전체 확진자의 한 70% 정도, 예. 그리고 접종 완료자가 한 30% 정도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런 구조를 그냥 그대로 가정한다 그러면 대략 5,000명 정도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 정도가 저희 의료 체계가 좀 견딜 수 있는 한계 정도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규모가 5,000명이든 10,000명이든 오히려 함께 봐야 될 것은 그 확진자 규모 중에서 접종자와 미접종자들 간의 분포, 그리고 또한 고령층 등의 점유율 등이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지금 얘기 들어보면 확진자가 5,000명이든 10,000명이든 이 기조를 유지한다? 그럼 확진자가 10,000명 나와도 위드 코로나는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는 의료 체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일 확진자 수 규모를 5,000명에서 최대 10,000명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10,000명을 넘어서는 순간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상 회복 단계를 중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하. 이때는 비상 조치가 시행이 되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방역 패스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사적 모임이나 행사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제 일상회복 첫날을 진짜로 만끽하셨을 테고, 또 대부분의 이 시민분들이 철저하게 또 마스크 등 개인 기본 방역은 지키셨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세상에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졌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7월입니다. 자녀 2명과 함께 충남 아산의 한 쇼핑몰에 있는 식당에 들렀던 여성은 황당하고도 또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날 식사를 마치고 잘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모르는 연락처로 문자가 온 거죠. 그 내용은 네. 바쁘겠네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저는 누구입니다. 좋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허허.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은 바로 그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날 이 식당에서는 QR코드가 없다고 안내해서 수기 명부를 작성을 하도록 했는데 이 여성이 적는 그 연락처를 일일이 식당 주인이 보고 연락을 취했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혹시나 하고 좀 찜찜한 구석이 있는데 그게 우려가 현실이 됐어요. 수기명부에 적은 연락처로 연락했답니다. 세상에 홍유진 박사님. 네, 맞습니다. 그 연락 내용을 살펴보면 친구하자라는 내용인데요. 근데 사실 친구를 하자라고 하면 뭐 연령대나 이렇게 좀 나이대가 비슷하다라고 할 때 하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여성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 식당 주인이 50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식당 주인의 나이가 우리 아빠보다 많다. 내가 딸이나 조카뻘 정도 되는데 너무나 태연하게 친구를 하자고 말해서 너무 깜짝 놀랬다. 소름이 끼쳤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고 황당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놀라고 머리가 하얘져서 어떻게 대처할까 정말 난감했을 것 같아요. 이분은요, 최지범 교수님. 당연하죠. 이게 뭐 얼마나 황당합니까? 본인은 그냥 QR코드가 없어서 거기 적은 거잖아요. 그건 네. 비밀이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무리 식당 주인이라도 개인정보 아닙니까? 네. 그거는 폐기하거나 아니면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써야지 자기가 맞아요. 개인적으로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번호를 사용했다. 이건 큰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식당 주인의 태도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황당해서 답을 하지 않았대요. 처음에는 문자가 왔을 때 이 여성분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답을 안 했더니 이 식당 주인이 뭐라고 문자를 보냐. 혹시 제가 뭐 실수했냐. 실수했죠. 또 허허. 하나. 잘 출근했냐? 뭐 하는 어머.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문자를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명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건 불법이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네요. 분명히 보냈어요, 경고를. 그렇죠. 네.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또 문자를 보냅니다. 그저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 어머. 편한 친구로 지내자. 아까 홍유진 박사가 나이 차 얘기했잖아요. 친구로 지내자니요. 지금 뭐 하는 행동이십니까?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그래서 여자 손님이 이제 그걸 차단했는데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도 식당 주인의 연락은 메신저로 계속 됐다는 거예요. 아, 번호가 저장돼 있으니까 메신저가 뜨잖아요. 예, 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건 정말 불법적 행위고요. 개인 정보를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안 되는 불법 행위거든요. 네. 이런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경고했는데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계속 보냈잖아요. 그러면 김유진 아나운서 이 여성분 이렇게 그냥 속수무책 당하고 그냥 참고만 지낸 거예요? 아닙니다. 불쾌한 연락이 계속되니까 결국 이 남성을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아하.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 식당 주인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하는데요. 이 식당 주인은 손님이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전화번호를 준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워킹맘이라서 돕고 싶은 마음에 연락했던 것이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펼친 겁니다. 자신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는데도 오히려 남 탓으로 돌리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성회 변호사님. 이 경찰은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확인한 결과 식당 주인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경찰은 식당 주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죠. 또한 이 사건은 지난 7월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0월 21일 이후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면 지속적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야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식당 업주분은요, 진짜 처절하게 반성하세요. 왜냐하면 이분의 행동 때문에 선량하신 자영업자분들이 다 이상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수기명부로 지금 영업하시는 어쩔 수 없이 영업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지금 누를 끼친 거니까 반성하기 바랍니다. 뭐 지금이 정치의 계절이다 보니까 정치권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치권들의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달 5일 국감장에서 나온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해인사 통행세 이야기입니다. 어허.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 관람료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해인사의 문화재 관람료를 두고 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3.5km 밖 매표소에서 통행세를 낸다.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라는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즉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사찰을 소유권이 없는 대동강 물을 판 사기꾼 봉이 김선달에 빗대서 표현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불교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야, 이제 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렇게 상당히 격한 표현을 썼어요.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면서 이 관련해서 일단 정청래 의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라고 3.5kg, 2.5kg 떨어졌는데요. 가려면 그냥 통행세 받아요. 매표소에서 해인사 거리가 3.5km, 매표소의 내장사 거리가 2.5km예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 돈 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이런 거는 문화재청이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비슷한 문제는 과거에도 있어 왔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표현을 두고 일단 불교계에서는 상당히 지금 화가 많이 났을 듯해요. 저 발언을 놓고요. 안진용 기자님. 네, 맞습니다. 이 통행세를 두고 봉이 김선달에 비유를 했는데 봉이 김선달, 말 그대로 대동강물, 주인 없는 물을 판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근거 없는 돈을 취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문화재 관람료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징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인사에서는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일임에도 정 의원이 봉이 김선달을 언급하는 등 명백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반박했고요. 조계종도 성명을 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불교계를 사기꾼으로 매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 의원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참회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 참회, 아마 이제 불교적 표현 같은데 혹시 뭐 사과나 그런 걸 정청래 의원이 했을까요? 박성회 변호사님. 본인이 아니라 당이 대신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급기야 지난달 20일 조계종이 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항의 방문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송 대표는 해인사를 비롯한 전통 사찰은 결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인데 어떻게 그런 발언을 했는지 어이없고 송구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일단 당이 급한 불을 진화하는 데 나섰어요. 당시 불교계에서요. 송영길 대표를 항의 방문하는 모습 직접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말씀을 정청래 의원이 했고 말을 시간을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거부하시고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대표님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그 사과는 없이는 민주당 소속 관계 모두를 조계종 사찰에서 출입을 금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계가 지금 화가 났지만 점잖은 어투로 송영길 대표에게 엄중 항의했어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사과는커녕 당이 또 두 번째 사과에 나섰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정청래 의원이 특정 사찰을 거명하며 주장했던 일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름으로 당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으며 특히 비하 발언으로 대한불교 조계종과 해인사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하며 유감을 표합니다. 당이 두 차례나 이른바 대리 사과를 했네요. 그렇죠. 이제 정청래 의원이 사과를 거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이 나서서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대선 전국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가 저렇게 반대하고 화를 내는데 당이 가만히 있으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민감한 시기네요. 민감한 시기죠. 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화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표현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봉이 김선달이니 통행세 이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뭐 국민들 중에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이게 지금 봉이 김선달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 법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고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러나 이게
우리가 좀 논의가 필요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논의를 시작해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이 불교계를 화나겠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정청래 의원도 그런 표현을 쓰신 것에 대해서 사과는 저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불교계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이 2번 사과해서 좀 화를 누그러뜨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표현 자체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의원의 진의, 그러니까 본래 하고 싶었던 의도가 저건 아닐지라도 말이란 게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인 쪽 입장에서는 그랬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들 이 부분 또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때 아닌 식용계, 이게 웬 말입니까? 식용계 발언으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를 식용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받으시니까 윤 후보님께서 그거는 선택의 문제라 가지고 함부로 말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그걸 국가 시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의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바로 반려동물의 학대나 이런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아니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게 아니고 식용 그 개라고 하는 거는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따로 키우는 식용개는 같은 개 아닙니까? 하여튼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실은 우리 가족에 준해 갖고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되고. 자, 토론회에서 저렇게 느닷없이 식용개 논란이 나왔어요. 그런데 최재명 교수님, 저 토론을 지켜보신 분들은 의아하고 일단 입이 떡 벌어졌을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누굽니까? 틈만 나면 SNS에 반려견 토리와 즐겁게 지내는 사진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더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볼 땐 특히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식용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로도 엄청나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뭐 본인은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본인은 반대다. 개인적으로 반대지만 합의가 필요하다. 거기까지도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근데 뒤에 가서 식용개는 따로 키운다. 그럼 결국 저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반려견으로 키우는 개가 따로 있고 식용으로 키우는 개가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데리고 있는 반려견은 사랑스러운 반려견이지만 식용으로 키우는 개들은 먹어도 된다. 이런 의미로 들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건 맞아요.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용개는 따로 키운다는 말 자체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켰을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차라리 본인은 반대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식용개를 따로 키운다는 말이 저는 이 정말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모든 개는 동일한 겁니다. 본인이 키우는 반려견만 소중한 게 아니고 모든 생명체를 갖고 있는 개는 소중하고요.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분이 많아요. 물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에 여론조사한 게 있어요. 그 지난 결과를 6월. 예, 맞습니다. 지난 6월에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어떻게 나왔어요?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응답자의 72.1%가 이제 식용에 대해서 개인 결정에 맡겨야 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다고 다 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 결정에 맡겨야 된다고 얘기한 건데. 찬성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는 반대하는 사람도 개인적으로 뭐 본인이 좋으면 하는 거지라는 입장인 거지. 그게 다 찬성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아마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지지를 끌어들여야 되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식용개를 따로 키운다는 이 말이 사실은 상당히 큰 분란을 일으키는 요소가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의 철학을 저는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다 나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식용개를 따로 키운다는 말 때문에 결국은 상당히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발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발언이 이제 전해지면서 글쎄요, 박성배 변호사님, 뭐 당내 다른 대선 경선 후보도 그렇지만 여당 쪽의 이재명 후보도 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물론 같은 당 후보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현주 홍준표 캠프 선대위원장은 그동안 윤석열 후보 반려견 여러 마리를 키우면서 이 틈만 나면 토리 사랑을 과시해 오지 않았나. 그런데 식용개 발언 수긍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유승민 후보도 다 귀엽고 똑같은 강아지인데 듣기 굉장히 거부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치권의 이상한 말 세 번째 얘기는 젊은 당대표 입에서 나왔다면서요, 홍유진 박사님. 네, 맞습니다.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네.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모바일 투표를 이제 앞두고 나서 자신의 다이어트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이것과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실 이 대표는 이 발언 이전에도 그 다이어트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이른바 뭐 저탄고지라고 해서 SNS에다 이제 올린 적이 있는데요. 네.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 위주의 식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그 용어를 저탄고지라고 하는데 그걸 저렇게 줄여요? 저탄고지? 네. 네, 이렇게 네. 이제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대표가 지난달 이제 한 31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린 거죠. 당원 여러분들은 모두 1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되는 모바일 투표에 모두 다 참여해달라. 네. 그러면서 투표율 70%를 넘기면 제가 한 달간 탄수화물을 끊겠다라는 말을 올리면서 이제 참여를 독려를 했던 거죠. 네. 한 달간 탄수화물 끊겠다. 이건 본인 다이어트 얘기인데 이거 투표율과 혹시 관련성 시청자분들 뭐지? 궁금해하실까요? 어떻습니까? 관련성 없죠. 투표율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습니까? 그럼 투표하는 분들이 이준석 대표 다이어트 하는 거 보기 위해서 내가 70%까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투표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뭐 본인은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겠지만 당대표잖아요. 그냥 개인이면 저는 충분히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대표인데 좀 진중한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너무 이게 희화화될 수 있잖아요. 투표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약을 내걸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약속을 내걸 때는 정말 동의할 수 있고 국민들이 볼 때 저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탄수화물 줄여가지고 본인 다이어트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본인의 개인적인 다이어트와 투표율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국민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네. 좀 태도를 진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좀 적잖이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웃자고 한 말, 시참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웃자고 한 말이에요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와, 기대와는 달리 지금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일단 재미있다. 신선한 시소다. 그리고 당대표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친근한 SNS 친구 같아서 더 솔깃하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한편 경선을 희화화하는 거냐. 본인의 체중 조절 문제를 왜 정치로 끌고 오느냐. 또 당대표의 언행이 좀 가볍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들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왜 어떤 같은 동일 발언에 대해서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제부터 이제 당원 모바일 투표가 시작되고 오늘까지인데 투표율이 진짜 오르긴 올랐습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일단 첫날 투표율은 43.82%로 집계가 됐고요. 오늘 오전 11시 반 기준으로 50%를 돌파했습니다. 한때 투표 시스템이 마비가 될 정도로 경선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이준석 대표는 서버가 터졌다고 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현재 60%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 서버 터졌다. 저 표현도 참 젊은 당대표다운 또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직격적인 표현이잖아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모바일 투표 시작했는데 서버 터졌다고 합니다. 지난 전당대회 이후로 2배 가까이 늘어난 우리의 당원 기반은 우리의 당세가 확장되었음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당내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예측은 모두 동작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탄수화물 끊고 싶을까요? 진짜 더 먹고 싶을까요? 지금 투표율이 60%까지 올라왔어요. 오늘까지 마감되는 거 봐야겠습니다만. 60%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 다이어트할 기회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네. 70% 됐으면 본인이 하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본인한테 건강에 도움이 되겠는데 이제 본인의 선택에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정말 건강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꼭 안 해도 비난을 받지 않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너무 대표의 행동이 경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행보를 하실 때는 대표로서의 여러 가지 입장들을 고려해서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의 무게감, 특히 정치인의 말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 한번 이 사례들 오늘 말말말 통해서 한번 또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 바꿔봅니다. 지구촌 상황 좀 알아볼게요. 미국에서 한 상점에서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한 남성이 상점 안으로 내던진 이것 때문에 큰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 남성이 뭔가에 불을 붙이는가 싶더니 상점 안으로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불길이 순식간에 진열대를 집어삼켰는데요. 가연성 물질을 가득 담은 화염병이었던 겁니다. 불길에 놀란 직원이 신발에 불이 붙은 채로 간신히 가게 밖으로 나왔고 카운터에서도 또 다른 사람이 황급히 빠져나오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불을 지른 남성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화염병을 던지려는 순간에 행인이 재빠르게 팔을 낚아챕니다. 그 덕에 화염병은 바닥에 떨어졌는데 만약 이게 상점 안으로 던져졌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후 불길은 누군가 상점에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오면서 가까스로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저 상황이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최지문 그렇죠, 교수님. 아찔하죠. 지금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 상점의 주인하고 저 손님, 아까 지금 화염병을 던진 사람이 손님으로 갔던 분이에요. 말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말다툼이 있고 나서 화가 나서 나와서 화염병 2개를 준비해 간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첫 번째 화염병을 불을 붙여서 던져서 지금 가게 안에 불이 저렇게 난 것이고요. 얼마나 위험했냐면 그 안에 주인하고 종업원 한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아이고. 다행히 불이 나자마자 바로 밖으로 대피하셔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이 두 번째 화염병을 던지려고 불을 붙였는데 옆에 보시면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지나가던 행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툭 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네네. 화염병이 다행히 거리에 떨어지고 더 이상 던지지 않아서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는데 너무너무 황당하고요. 저 사람 자기가 아무리 화가 나서 화풀이 한다지만 사람의 목숨과 생명이 달려있는 곳에 저렇게 맞아요. 위험한 행동을 해서 정말 황당한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 있던 직원 두 분은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만 안진용 기자님 혹시 뭐 화상 등의 어떤 부상을 입지는 않았을까요? 네, 가게 안에 있던 주인과 직원은 이 불길이 번지자마자 곧바로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 네, 두 번째 화염병을 던지려 했던 이 방어범을 쫓아갔는데 이때 그 방어범이 주머니에 있던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손이 베이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흉기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점원 화상을 입긴 했지만 사망자는 없었고요. 이 모하메드 압둘라라는 직원에 따르면 진열대 앞에서 손님을 받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유리 파편과 불꽃이 얼굴에 튀었다고 당시에 아찔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저 사람을 그나마 다행인 게 경찰이 체포했다고 하는데 홍유진 박사님 대체 왜 저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시비가 붙었던 모양인데요. 이 사람 불을 내기 전에 식료품점에 굉장히 불만을 품고 점원을 협박하기도 했다고 해요.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살해 협박을 하기도 했고요. 가게에다가 불을 질러서 건물 전체로 불을 번지게 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욕 소방당국이 경찰이랑 같이 이 방화 사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불지른 30대 남성을 체포를 했고요. 그래서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방화뿐만 아니고 폭행 뭐 여러 가지 5가지 정도의 혐의로 기소가 돼서 결국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마터면 정말 대형 참사가 빚어질 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또 다른 곳에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최진문 교수님? 그렇습니다. 마스크 착용 여부를 놓고 미국에서 또 이런 장면이 벌어졌는데 황당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잘 모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한 남성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식당 직원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붓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보다 못한 또 다른 남성이 말려보고 있지만 밀치면서 난동을 계속 이어가는 장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보시면 지금 밀치면서 하고 있죠. 그런데 분위기가 험악해지던 그때에 어디선가 강펀치가 날려듭니다. 이 한 방에 남성은 그대로 나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당시 상황은 종업원이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쓰지 않고 소란을 피웠고 보다 못한 파란 옷의 이 남성이 등장을 해서 펀치 한 방으로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어우, 정말로 눈 깜짝할 새의 번개 같은 주먹에 일단 나가 떨어졌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건은 지난 24일 오후 6시경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한인 식당에서 벌어졌습니다. 매장 직원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이 남성은 오히려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재차 매장 직원이 지자체 명령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역시나 이 남성은 더 흥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남성은 식당을 나가려는 듯 출입구 쪽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때 한 노인이 이 남성에게 그냥 나가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남성 몸을 돌리더니
한판 붙고 싶냐며 노인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서고 이후 노인을 세게 밀칩니다. 이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파란 상의 청년, 이때 냅다 이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아하. 이 남성은 주먹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이후 그대로 식당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네.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 사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일상으로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는 그냥 아무 데서나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로스앤젤레스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식당에서 마스크를 꼭 쓰도록 하고 있는데요. 손님의 경우에도 식사할 때에만 잠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영상은 식당에 있던 한 여성이 촬영을 해서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여성은 식당 직원이 곤경에 처할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에 촬영을 하게 됐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이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면서 난동을 부린 저 남성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SNS에서 봤다면 자신의 행동을 냉정하게 보고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100번 지당한 얘기였습니다. 그러한가 하면 그 아래에 있는 멕시코에는 오늘이 무슨 날이라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매년 멕시코에서는 사랑했던 망자들을 추억하는 특별한 날이 있는데 바로 망자의 날입니다. 이 멕시코시티 거리를 들뜨게 한 이 망자의 날 기념 행사 현장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멕시코의 대표 명절 망자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려 멕시코시티 거리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1일부터 2일은 죽은 친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리며 명복을 비는 망자의 날입니다. 이 각양각색의 꽃구각시 인형과 화려한 분장의 사람들이 멕시코 도심 거리를 행진하며 신나게 흥을 돋우는데요. 차들로 가득해야 할 도심 한복판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해골 가면을 쓰고 망자의 날을 즐기는 퍼레이드 행렬도 인상적입니다. 이 망자의 날 행사는 이 죽음과 삶이 한데 어울리는 유쾌한 축제로 여겨지는데, 이름은 망자의 날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생기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망자의 날이라고 해서 무슨 음산한 분위기에서 축제가 열리는 줄 알았더니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아마 저 축제 오랜만에 맞이한 시민들, 이 멕시코 국민들도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stoy feliz de ser mexicana, orgullosamente mexicana, que tengamos esta hermosa tradición, que podamos mostrarle al mundo que estamos celebrando la muerte de una forma feliz, artística. Hay mucho arte aquí, muchas emociones transmitidas, ¿no? A través de esta celebración. Completamente cambia la situación desde lo que hemos pasado, cómo lo vivimos. Creo que fue una época muy fuerte para todos y hoy por hoy que nuestros seres ya no están con nosotros es una manera de honrarlos de una forma alegre, feliz y siempre recordarlos con amor. 뭐 어디나 그러겠습니다마는 코로나로 한 2년 동안 취소됐던 저 축제가 오랜만에 하니 얼마나 반가웠을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망자의 날 퍼레이드가 2년 만에 지금 개최가 됐거든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요.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서 공동묘지 출입이 일시가 폐쇄됐고요. 멕시코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망자의 날을 앞두고서 이게 다시 열리게 된 이유가 1차 접종이, 예방접종 1차 접종이 98%예요. 백신 접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도 된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규모를 좀 축소했어요. 축소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망자의 날이 다른 해와 다르게 올해 2년 만에 열린 망자의 날은 뭘 기념하냐면 코로나19 때문에 희생당한 분들을 기념하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전국으로 한 150여 개의 추모의 벽을 만들어서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추모하는 행사까지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망자의 날 행사 보려고 아마 자리쟁탈전도 치열했을 텐데, 실제로 이런 자리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진 곳이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차 안에서 조수석을 둔 쟁탈전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조수석을 대형견 2마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좁은 자리를 두고 덩치도 큰 두 대형견들이 서로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경쟁하느라 잔뜩 날이 곤두서 있는데요. 원래는 검은 개 칼라가 항상 조수석을 차지했지만 최근부터 얼룩개 루나가 나도 엄마 옆에 좀 앉자라면서 조수석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네. 결국 좁은 조수석에 초대형견 2마리가 어떻게든 공간을 찾아서 동시에 앉고야마는 묘기 아닌 묘기까지 벌이게 되는데요. 이런 걸 두고 불편한 동거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 소풍 가면 하는 뭐 엉덩이로 밀어내기 게임 그렇게 흡사합니다, 진짜 홍유진 박사님. 네, 맞습니다. 이렇게 덩치가 산만한 큰 대형견들이 서로 엄마 옆에 이제 조수석에 앉겠다고 이렇게 쟁탈전을 벌이는 모습에 이제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데요. 네. 실제로 이 주인분도 굉장히 귀여웠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때가 이제 아들의 학교 시간이어서 이제 이동하는 사이였는데요. 네. 그것만 아니었으면 둘이서 이렇게 쟁탈전을 벌이는 모습을 조금 더 놓고 지켜보고 싶을 만큼 너무 귀여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지금 강아지들이 앞좌석에 앉고 싶어서 저렇게 쟁탈전을 벌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요즘은 앞좌석에 앉을 수가 없게 됐다고 합니다. 왜요?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그러겠네요. 주인이 조수석 탑승을 금지시켰다고 해요. 네. 그래서 뒷좌석에서 나름대로 잘 적응을 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저 반려견들이 사랑스러울까요? 참 흐뭇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요, 서울 잠실에는 이 인물의 흉상이 설치됐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해 1월 19일 세상을 떠난 신격호 고 롯데 창업주의 생일은 1921년 11월 3일입니다. 내일이면 딱 10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러네요. 이에 롯데가 신격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열었습니다. 관련 영상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롯데 월드타워 5층에 마련된 기념관입니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초기 집무실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창업주가 생전에 신었던 낡은 구두와 돋보기, 담뱃대 등의 개인적 물건뿐만 아니라 수첩이나 명함 등의 집무도구 및 백화점 초기 구상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저거 옛날 진짜 신던 그런 구두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특히 롯데월드타워 1층에 설치된 흉상은 이 좌대를 포함해서 총 185cm의 높이입니다. 광화문 세종대왕상으로 널리 알려진 김영원 조각가가 제작을 맡았고요. 네. 흉상 뒤에는 열정은 잠들지 않는다는 문구를 강병인 서예가가 글씨로 담았습니다. 네. 물론 뭐 공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현대사의 한 획을 그었던 인물이라고 막 평가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조그만 가게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큰 거거든요. 껌 사업으로 엄청나게 이제 부자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롯데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이미지도 그렇고 현재 이제 롯데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뭐 형제간의 다툼도 그렇죠, 있었고 이러다 네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격호 회장이 탄생 100주년이거든요. 이분이 언제 태어나셨냐면 1921년 11월 3일날 태어났어요. 딱 100년이네요. 100년 됐어요. 그러니까 100주년을 기념해서 지금 흉상도 만들고 지금 기념관을 만든 건데 네. 롯데가 다시 제2 창업의 길로 가겠다는 어떤 각오를 밝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사업 보국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업을 하는 기분 또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다면서 사업 보국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기업을 일으켜서 나라를 이바지하겠다는 뜻이에요. 야. 저는 좋은 뜻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롯데가 정말 이 새로운 창업 정신을 가지고서 국가 발전 또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또 한 가지 우리 국민들이 이제 롯데가 일본 기업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생산도 하고 우리나라에 세금도 많이 내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국가 발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면 다시 사랑받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참 많은 소회가 있을 거예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게 여름에 맺은 그 롯데 도전 위에 서 있습니다. 롯데 그 어느 부분이든 명예 회장님의 애정이 깃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100년의 이 탄생 100년이면 많은 일화 알려지지 않은 얘기도 많을 것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고 신격호 명예회장은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후원도 아끼지 않았는데 그래요? 이 복싱 챔피언 홍수환 선수 그리고 조치훈 바둑기사 역시 후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날 기념식에 소개된 인터뷰 영상을 보면은요.
홍수환 선수는 일본 임직원을 모두 사무실로 불러 내 주먹을 보여주며 이 작은 손으로 일본을 이겼다라고 자랑했다고 전했고요. 조상현 바둑기사 7단, 이 조치훈 구단의 동상입니다. 이 네. 일본에서 명인 타이틀을 획득한 뒤 한국 정부가 주는 은관 문화원정을 받으러 왔을 때 신창업주가 1등석 비행기표를 끊어주며 한국까지 동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 박영길 롯데자이언트 초대 감독 등 이전 신명예장과의 추억을 회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아마 또 임직원들이 또 각오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달 28일 낮 광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낮 길거리에서 자신의 어린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엄마가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상가 주차장 앞 차도입니다. 차가 멈춰서고 한 남자아이가 차에서 내리고 있는데요. 도로에 서서 기웃기웃하던 이 아이를 보고는 아이 엄마도 황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이는 운전석에서 내린 엄마가 다가오니까 뒷걸음질 치다가 바닥에 주저앉고 마는 모습인데요. 아이고. 엄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에게 주먹을 휘두르는가 하면 얼굴과 복부를 향해 발길질까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맞고 쓰러진 아이에게 또다시 폭행을 하고 수차례 얼굴을 때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계속되는 폭행에 겁에 질린 아이는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감싼 채 뒷걸음질 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아이와 엄마에게 몰려들자 그제야 무차별적인 폭행은 멈췄다고 합니다. 아니 어쩌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보고도 지금 믿기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40대 여성 믿기지 않겠지만 이 아이의 친모가 맞습니다. 아하. 네, 이 아이는 고작 6세라고 하고요. 대낮에 도로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폭행은 무려 1분 넘게 지속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뒤에야 멈추게 됩니다. 아이고. 그런데 고성까지 지르며 아이를 폭행한 이 여성은 말리려는 행인들에게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왜요? 어떡해요? 폭행을 말리려는 시민들을 향해 내 아들 내가 때리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며 되려 따지다가 이런 소란에 주위 사람들이 더 모여들자 다시 차량에 아이를 태운 후 달아났습니다. 아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아들 내가 때린다. 최진봉 교수님. 자식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소유물, 물건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내 아들 내가 때린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법으로도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아이를 폭행하게 되면 친모라 하더라도 처벌받게 돼 있어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아이는 인격체예요. 맞아요. 생명이고요. 네. 그 인격체를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때린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나가는 아까 보신 것처럼 경찰에 신고했던 그 학생들 무리 보셨잖아요. 그 학생의 목격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았다. 아유. 그 아이가 엄마가 물론 이제 그분 생각입니다. 네, 물론 네네. 그분 생각이지만 아이가 뒷걸음치면서 머리를 손으로 막아요. 이 말은 이게 한 번 그냥 맞았으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잖아요. 반복적인 어떤 행동이 결국 저 아이로부터 저런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저 부분도 이제 경찰이 좀 밝혀낸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안진영 기자도 얘기했죠. 차를 타고 떠나버렸잖아요. 현장에서 떠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신고하고 경찰이 CCTV 확인해서 인근 상가 관계자들과 영상을 토대로 아이를 폭행했던 이 40대 여성을 신고했고요. 네. 이제 아마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폭행 혐의에 대해서 아마 조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죽했으면 저 폭행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지나가던 행인분들 특히 학생들이 나서서 발벗고 나서서 뜯어 말리고 신고까지 했을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네. 눕혀놓고 발로 네. 밟은 다음에 아이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거기서 또 뺨을 좀 세게 때리더라고요. 아이는 계속 이제 안 맞으려고 막고 있었고 일어나서 애가 양팔로 머리를 감싸더라고요. 애를 일단 차를 타고 보내긴 했는데 이게 아직 어머니께서도 분이 아직 많이 안 풀리신 것 같고 해서 또 집 가서 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신고하게 됐습니다. 홍유진 박사님, 저 당시에 아이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네, 지금 영상에서도 확인이 되시겠지만 지금 아이가 엄마가 이제 다가오자 뒷걸음질을 치면서 피하는 모습 혹은 이렇게 손으로 막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제 아이가 굉장히 겁에 질려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엄마와 아이라는 관계는 이제 굉장히 생애 초창기부터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네. 관계예요.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어떤 위협이나 그 위협에 좀 보호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뢰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이제 엄마와 아이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에게 굉장히 그렇게 큰 공포감을 느끼는 지금 행동이 영상으로도 확인돼서 굉장히 안타깝죠. 네, 박성배 변호사님 이제 당시에 주변에 있던 분들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을 텐데 이 해당 엄마라는 사람 일단은 조사가 시작됐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CCTV를 확인한 뒤 이 여성의 신원을 특정합니다. 그렇게 특정된 40대 여성, 경찰은 이 여성을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전에도 혹시나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데 이 여성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아동학대 사건이 여타 사건과 다른 부분은 지자체가 직접 아이를 보호 조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아이는 친모에게서 분리돼 전문기관이 보호하고 있고 수사를 더 진행해 최종 보호 조치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홍유진 박사님, 사실 우리 어른들이요, 이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이 시각에도 학대를 자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난해 신고된 이제 아동학대 한 3만여 건 정도 가운데서 놀랍게도 가해자가 친부모인 경우가 거의 약 24,400여 건, 그러니까 전체의 한 79%나 차지를 세상에.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로부터 어떤 가부장적인 분위기나 어떤 뭐 장유 유서 이런 전통이 있어 왔기 때문에 자식이 이제 부모의 전유물이다, 소유물이다라는 이러한 좀 풍토들이 있어 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미명하에 뭐 가정교육이다, 훈육이다 하면서 체벌이나 폭언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때릴 권리는 없죠. 네. 특히나 이제 꽃과 같은 아이들을 또 이렇게 체벌을 한다는 것은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효과가 없어 보이고요. 특히 이제 부모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까요? 그런 환경이라는 거 반드시 꼭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른들, 부모들의 분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해당 아이는 엄마와 임시로 분리 조치됐을 뿐이에요. 반드시 이 아이에 대한 울타리는 이제 우리 사회가 돼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혼외 임신 스캔들로 떠들썩하게 했던 방송인 김용걸 씨가 오랜 침묵을 깨고 방송에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요. 복귀 심경도 밝혔다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나 여기 좀 잠깐 앉아도 돼요? 이거 누구야? 용건이 아니야? 아유 반갑습니다. 뭐 그냥 한마디로 그냥 심력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앉으세요. 예, 반가워. 뭐 과연 내가 이게 또 옳은 건지 또 이게 참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게 좀 많이 망설여지고. 백일섭 씨는 몇 번 전화 왔어요. 용건아 힘내라. 뭐 다 제가 다 불찰이고 다 부족해서 그런 건데요. 하여튼 예, 조심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니, 있고 진짜야. 사실은 큰 힘을 얻었죠. 그래. 그렇게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내가 정말 뭐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만큼. 그러니까 7만 명 중에 한 명이래 내가 세계적으로 70대에. 나중에 돌 때 초대할게요. 네, 민망스러운 얘기지만. 천상 배우는 배우고 또 방송인인 것 같습니다. 저 상황을 또 이 희화와 또 개그 유머로도 이 적절하게 녹였어요. 그래서 좌중 폭소를 끌어냈는데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안진용 기자님. 올해 나이가 76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 얘기하셨죠. 전 세계 70대 중에서
7만 명 중 1명이 아빠가 된다고, 그중에 1명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김용건 씨 지난 8월 혼전 임신 스캔들로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13년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39세 연하 연인이 김용건 씨가 출산에 반대하고 낙태를 강요했다며 고소를 했고 이후 양측이 극적 화해하면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후 조용한 시간을 보냈는데 3개월 만에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MBN 골프 예능 이 그랜파로 방송 복귀하게 됐는데 마지막 멘트 기억하시죠? 지금 조금 전에 들으셨죠? 민망하지만 돌 때 초대하겠다. 김용건 씨 역시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향후 돌 때 초대하겠다는 건요. 부양과 양육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는데 이거를 그러네요.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이런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76에 불거진 혼외 임신 스캔들. 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앞서서 보셨죠. 주변 연예인분들도 적지 않이 놀랐어요. 자, 일단 복귀는 하는데 주변 분들의 반응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죠. 우리 기대도 안 했고 전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전혀 몰랐죠. 와서 가까이 와서 꺼벙하니 얘기할 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다 했는데 목소리 듣고 알았지. 그동안에 약간의 뭐 이제 일이 있었으니까 설마 여기 올 경황이 있었겠나 했는데 신입 캐디 건건 캐디입니다. 건건 캐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모시겠습니다. 캐디 형님 돌잔 뛰어! 야 뛰어! 영건이 혼난다. 자, 일단은 애써서 밝은 표정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 같아요. 혼외 임신 스캔들 있고 나서 석 달 만에 복귀인데 그동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힘들었겠죠. 뭐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이제 나오면서도 아까 인터뷰한 내용 보면 아직도 사실은 좀 뭐랄까요,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시선이 신경 그렇죠, 쓰이겠죠. 신경 네. 쓰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그 본인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마무리가 됐고 그게 뭐 정말 파경으로 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방송 출연이 좀 어려웠겠는데 사실 제작진 입장에서도 혼외 임신 스캔들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김용건 씨를 좀 섭외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본인한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거나 제작진이 다시 요청을 하니까 섭외에 많은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형님들 소위 저기 나오시는 다른 이제 그랜파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격려를 많이 해줬고 주변에서 이야기할 거면 지금 나가는 게 좋다. 계속 있어봐야 뭐가 해결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적극적으로 응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일섭 씨가 스캔들 당시 김용건 씨한테 전화해서 소주 한잔 하자 수차례 안부 전화했대. 왜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엄청나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공황장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는데 주위에 있는 형님들의 도움이 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락에 떨어졌는데 위로에 큰 힘을 얻었다. 결국 친구, 동료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76세, 76세 이제 막둥이를 얻게 됐고 복귀는 했는데 정말 주변 분들이 많은 힘을 준 것 같아요. 그래도 방송 녹화 현장에서 주눅 들었을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랜파 제작진에 따르면 김용건 씨가 유머 감각이 넘쳐서 촬영 전에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신다고 해요. 특히 제주도 촬영을 갔을 때 날씨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도맡아 하셨다고 합니다. 이 김용건 씨를 비롯해서 원로 배우들이 출연해서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MBN 골프예능 그랜파는 이번 주 토요일에 첫 방송이 될 예정인데요. 네. 제작진은 그간의 김용건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면서 애정 어린 시선으로 봐달라 이렇게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근데 진짜 내년 이맘때쯤이면 또 한 차례 언론이 떠들썩하겠네요. 진짜 김용건 씨의 늦둥이 막내 돌잔치 소식이에요. 이 김용건 씨 아이를 임신한 여성의 출산 예정일이 11월1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이 김용건 씨 과거에 지인 손주들 사진을 부러워했다는데 이제 곧 손주가 아닌 늦둥이를 만날 예정입니다. 이미 김용건 씨는 출산 양육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 이 아이를 내 호적에 올리겠다고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김용건 씨에 따르면 아들 하정우, 차현우 씨도 응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아들이 장성한 아들 둘이 있군요. 이제 진짜로 막둥이인 것 같아요. 이번 11월에 태어날 아이가요. 그런데 진짜 이 아이의 건강 또 이 산모의 건강이 괜찮은지도 또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양쪽이 이번 사안을 마무리 짓고 전 연인은 태교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고
김용건 씨는 이 출산을 앞둔 이 여성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뉴스파이터에서 그 여성분 쪽에 취재를 했습니다. 그 그래요? 결과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김용건 씨가 약속을 잘 이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행히 아이가 건강히 잘 자라고 있다. 성별도 미리 알고 있지만 변호사로서 말할 수는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사안은 법적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라 사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두 사람의 모습을 조금 더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것도 도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좋은 얘기네요. 왜냐하면 지나친 관심은 지금 복중에 있는 태아한테도 우리가 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잖아요. 오히려 나중에 정말로 축하를 듬뿍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용건 씨의 이 말에 우리가 주목했다면 이 사람의 말에도 우리가 주목할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바로 김구라 씨의 아들 래퍼 그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놔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머니를 자주 뵙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어머니가 지금 제주도에 사셔서 한 달에 한 번 뵙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어머니가 좋은 말씀에 선물을 해주시고 또 절에 가서 잘 되라고 기도도 하신대요. 그런 게 자기에게 너무 힘이 되고 동기부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런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린다. 근데 용돈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효자 면모를 드러낸 겁니다. 네. 말로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우, 쟤는 입으로만 효도 잘해.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행동으로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효도라고 하는 것이 말로 하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건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리 같은 경우에는 마음만 있을 뿐 아니라 실제 행동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김유진 아나운서 설명하신 것처럼 제주도에 어머님이 살고 계셔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용돈 드리는 걸 하고 있는데 포부를 하나 더 밝혔습니다. 뭐냐면 정말 원 없이 베풀 수 있을 만큼 잘 됐으면 좋겠대요, 본인이. 이유가 뭐냐면 사실 아버지는 김구라 씨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나름대로 이제 사회적으로 지명도도 있고 경제 생활에 전혀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머니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 의지가 강한데 본인이 좀 원 없이 어머니를 좀 돕고 보필할 수 있고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경제적 부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걸 얘기하는 걸 보면 어머니의 마음이 애틋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김구라 씨는 새 출발했습니다. 재혼도 했고, 근데 이제 전 부인과 이혼한 지가 꽤 됐어요. 아들 래퍼 동현 씨는 그때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리 씨는 자신의 사춘기 시절인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그때는 부끄럽다고 느끼기도 했답니다. 또 혹여나 이 일로 친구들이 자신에게 힘내라는 말을 건네면 그 상황도 상당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대요. 그런데 오랫동안 한 동네에서 같이 지내온 친구들이라 그런지 자신을 잘 알고 누구 하나 이 이혼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소처럼 자신을 대해주는 친구들의 모습, 그때는 참 고마웠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진용 기자님,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아버지와 헤어진 마당에 이 아버지와 헤어진 엄마한테 내가 계속해서 지극정성하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김구라 씨도 유명하지만 동현군 역시 이미 방송 활동을 통해서 얼굴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결국 어디를 걸어가도 김구라 씨 아들이라는 거를 동현 씨가 모르는 사람까지 알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혼 소식까지 전해졌으니까 동현군 역시 심적인 부담이 적지 않았을 건데 이것을 또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묵묵히 사춘기 시절에도 이겨내 왔다는 거죠. 네. 솔직히 나중에 와서 다시 고백을 했지만 그 당시 학교 가기가 조금은 두려웠다고 합니다. 네. 그게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별일 아니니 넌 너의 것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어린 마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이 마음 깊은 곳에는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건 역시 아버지가 힘들까 봐 어머니가 힘들까 봐 이 동현군은 내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요, 사실 당시에 이 김구라 씨가 이혼을 하기까지의 과정 중에 저간의 사정이 좀 당시 알려졌잖아요. 뭐 거액의 채무도 있었고 등등등. 당시에 사춘기였던 동현 씨가 느끼기에는 엄마를 두 번 다시 앞으로 살면서 안 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참 피가 땡깁니다. 피가 진짜 지네요. 그래서 엄마를 제주에 혼자 살고 있는 엄마를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챙긴다는 건데 그런 김구라 씨와 그 아들 동현 씨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 모습도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이게? 아우 왜 이런 거 줘? 뭐야 이거? 고마워라고 해야지. 아니 이게 아니라 이제 고마운데 아유 고라님의 베이비 탄생을 축하합니다 해서 하여튼 아우 너무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사실 이제 걱정해 주시는데 지금 이제 뭐 인큐베이터에서 나와가지고요. 지금 이제 태어난 지 벌써 뭐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잘 크고 있습니다. 예. 그거로 이제 제가 이제 그 보도가 된 이후로 여기저기서 이제 저한테 이제 선물을 많이 주셔가지고 옷도 너무 많이 받고 또 박명수 씨는 옷을 또 비싼 걸 해줬더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서는 지금 박명수가 최고의 연예인이 됐습니다. 옷을 아주 좋은 걸 해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네, 너무 축하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 늦둥이 둘째를 본 이후의 모습인지 김구라 씨 얼굴 표정이 정말 평온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평온해 보여요. 그러니까 50이 넘어서 아이를 얻은 거잖아요. 아주 기쁠 것 같아요. 기쁠 것 같고 이제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퇴원한 지가 한 2달 정도 된 것 같고요. 지금 처가에 있나 봐요. 그래서 자주 못 본대요. 본인도 방송 활동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 크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보는데 늘 그리워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제 그 래퍼 그리도 너무 행복하다 축하해 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다 그 인터뷰 보셨는데 동생이 생긴 거에서 상당히 기뻐하고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선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늦둥이를 봤으니 축하하는 의미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김구라 씨의 인생도 살면서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지만 또 다른 행복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해서 참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늦둥이 둘째가 태어난 이후에 이 아버지와 아들 김구라 동현 부자한테 뭐 질문도 그렇고 뭐 많은 시선도 쏟아질 것 같습니다. 안지중 기자님.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김구라 씨가 사실 동료들한테도 대하기가 쉽지 않은 동료입니다. 워낙 독설도 잘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밀을 꾹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김구라 씨한테 많이 묻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현 군에게 연락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아빠 된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미안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아저씨는 어떠시니라고선 자꾸 물어보면은 얼마나 이걸 말하기가 곤란하겠느냐. 마찬가지로 동현이에게 이 동생이 생기는 거에 대한 얘기를 굳이 묻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돌려서 아빠의 마음으로 한 겁니다. 어릴 적부터 아빠 곁에서 방송을 하면서 자라온 동현 씨, 한 가지 뭐 바람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홍 박사님. 네, 이 동현 씨 마지막 연애가 2년 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 아버지도 그렇고 소속사 대표님도 그렇고 주변 분들 대부분들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감을 찾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잠깐이지만 위기도 아버지와 아들이 의기투합해서 이겨냈으니 앞으로도 꽃길만 걷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